1998년 3월 2일 오스트리아 빈의 한 주택가.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살 소녀 나타샤 캄푸시는 학교에 가기 위해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와의 짧은 인사, 다녀올게. 그래, 조심하고. 그 평범한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던 그녀 앞에 흰색 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순식간에 나타샤를 붙잡았습니다. 짧게 터져나온 비명, 하지만 아침 출근길의 소음 속에 묻혀버린 그 소리. 그리고 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나타샤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기. 벽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었고 머리 위로는 작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문은 두꺼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깥쪽에서 잠긴 듯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타샤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나 잡혀온 거야. 그녀를 납치한 남자의 이름은 볼프강 프리클로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기술자였지만 그 집 지하에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비밀 감금실이 존재했습니다. 넓이는 겨우 한 평 반 남짓. 햇빛도 바람도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닿지 않는 공간. 그곳이 앞으로 8년 동안 그녀의 전부가 될 곳이었습니다. 10살에서 18살까지 어린 시절의 전부를 빼앗긴 삶.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기적 같은 그날이 찾아오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나타샤 캄푸시가 어떻게 8년의 감금 끝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와 전략이 있었는지, 그리고 탈출 이후 세상이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녀의 3096일, 그 어둠 속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8년 3월 2일 월요일. 오스트리아 빈의 날씨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타샤는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창문 너머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책가방, 빨간 재킷, 그리고 보폭을 맞춰 빠르게 걷는 발걸음. 그게 엄마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각 길 모퉁이에는 흰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검은 모자에 무표정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나타샤의 등하굣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지나가는지, 길은 얼마나 한적한지, 주변에 CCTV나 가게가 있는지, 모든 걸 계산한 뒤였습니다. 나타샤가 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차 문이 번쩍 열렸습니다. 그 남자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나타샤를 끌어당겼습니다. 손은 그녀의 입을 막았고 다른 팔로는 허리를 감싸들어 올렸습니다. 10살 소녀의 몸은 순식간에 어두운 차량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세상과의 연결은 끊겼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볼프강 프리클로필. 당시 35세, 겉보기엔 평범한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성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했으며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 깊숙이 만들어진 비밀 감금실. 이는 단순한 창고나 방이 아니었습니다. 철제 문, 방음 처리된 두꺼운 벽, 외부에서만 열 수 있는 잠금 장치, 그리고 환기구 하나만이 연결된 밀폐된 공간이었죠. 볼프강은 나타샤를 그곳으로 데려가자마자 옷과 소지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녀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 조그마한 책상, 그리고 물과 빵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나타샤는 그곳이 잠깐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물과 공포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볼프강은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해. 밖에는 너를 찾는 사람이 없어. 경찰도 널 구할 수 없어. 그 말은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겼습니다. 볼프강은 철저하게 계획된 루틴으로 나타샤를 통제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지하실 문을 열었고 그마저도 몇 분 동안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냉혹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구원자와 감시자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는 듯했죠. 이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씨앗이 될 심리 조작이었습니다. 나타샤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에는 목격자가 없었고 차량 번호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발표했지만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나타샤는 지하 깊숙이 세상의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녀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 형광등 하나, 그리고 천장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나타샤는 그저 울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웅크린 채 이곳이 꿈에서나 나올 법한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벽은 습기로 축축했고 숨을 쉴 때마다 곰팡내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깜빡였고 그 불빛마저 꺼지면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볼프강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작은 창구로 빵과 물을 넣어주고 10분 후에는 다시 잠깁니다. 그 외 시간은 완전히 고립.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는 세계에서 그녀는 점점 시간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볼프강은 단순히 나타샤를 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세밀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루 중 몇 분만 대화를 허락했고 가끔 초콜릿이나 잡지를 주며 친절한 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또 사소한 잘못에 분노하며 음식이나 물을 제한했습니다. 이 반복은 나타샤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먹을 수 있다. 밖에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그녀의 세상은 오직 볼프강이라는 한 사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샤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침대 모서리에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나갈 거야. 누군가 날 찾을 거야. 작은 목표도 세웠습니다. 책을 읽으면 한 페이지씩 기록하기, 운동 삼아 제자리에서 100번 뛰기, 머릿속으로 엄마 집의 구조를 떠올리기. 이 작은 습관들은 그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볼프강은 나타샤를 지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도망치지 않으리라 확신이 생긴 순간이었죠. 집안의 다른 방에서 간단한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하지만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문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외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샤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조건부였습니다. 볼프강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를 밖에 데리고 나가도 널 찾는 사람은 없어. 도망가면 넌 죽을 거야. 그 말은 협박이자 세뇌였습니다.
그녀는 지하에서 계절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봄의 꽃향기도, 여름의 햇살도, 가을 낙엽도, 겨울 눈도 모두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오직 환기구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의 온도 변화만이 계절을 알려주었습니다. 10살이던 소녀는 어느새 18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변화는 그녀와 무관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성인이 되었고 세상은 새로운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바뀌었으며 그녀의 부모는 나이 들어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다 죽는 걸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06년 8월 23일 수요일.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지만 나타샤의 방 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볼프강이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여유가 있었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를 좀 씻어야겠다. 내려와서 도와. 볼프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슨했습니다. 나타샤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하실을 나올 때마다 느끼는 그 순간의 공기 냄새. 오늘은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비누 거품 냄새, 먼지, 그리고 멀리서 스쳐오는 풀향기. 집 앞 마당에는 오래된 은색 BMW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볼프강은 차문을 열고 청소기를 연결하며 계속 전화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는 통화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나타샤는 걸레를 들고 조심스레 차 바퀴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쇠로 된 문 사이로 바깥 세상의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손짓하듯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나간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잡히면? 혹시 문까지 달려가기도 전에 붙잡히면? 하지만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볼프강은 여전히 전화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대문까지의 거리는 약 5m. 그녀는 숨을 삼키며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대문을 밀어젖히자 강렬한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마당을 벗어나자 곧바로 인근 주택의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달려온 한 소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나타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유괴당했어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여성은 즉시 그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8년 동안 그녀가 꿈꿔온 해방의 음악 같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그녀의 이름을 묻자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타샤 캄푸시. 경찰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실종 사건 파일 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볼프강은 나타샤의 탈출 사실을 알게 되자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철로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지만 나타샤에게는 더 이상
그를 마주할 필요가 없는 해방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타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햇빛은 따가울 정도로 눈부셨고 나무 잎사귀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세상은 기억 속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새로운 자동차들이 달렸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광고판의 문구도 그녀가 기억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귀환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역의 뉴스는 8년 만에 돌아온 나타샤 캄푸시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기적적인 생환이라며 축하와 안도의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병원과 안전한 보호소에서 검진과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가 놀라울 만큼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신중했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건 단순한 감금이 아닙니다. 8년 동안의 고립, 그리고 심리적 지배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타샤는 처음 몇 달 동안 언론의 요청을 거의 모두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무심한 질문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나요? 그를 미워했나요? 이런 질문들은 그녀가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을 한순간에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 감금자였지만 동시에 8년 동안 제 옆에 있던 유일한 인간이었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다시 조명받았습니다. 몇 년 후 나타샤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3096데이즈. 그녀는 책에서 지하실의 구조, 하루 일과 심리적 변화, 탈출 당시의 감정까지 세밀하게 담았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번역 출판되었고 2013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피해자이지만 내 삶을 그 단어 하나로만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탈출 이후 그녀는 사회와의 거리를 조절하며 살았습니다. 큰 도시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생활했고 종종 TV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인권과 아동 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아동 유괴 방지 캠페인에도 참여했고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면 찾아오는 답답한 숨막힘, 갑작스러운 발자국 소리에 뛰어오르는 심장, 닫힌 문과 잠금 장치에 대한 예민한 반응. 그녀는 이런 감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타샤는 언론을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꾸준히 전했습니다. 유괴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비극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적인 탈출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타샤 캄푸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인간의 의지,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봄의 꽃향기, 여름의 따가운 햇볕, 가을의 바람, 겨울의 첫눈. 그 모든 것을 기억 속에서만 꺼내어 다시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를 다잡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언젠가 나갈 수 있다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나타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희망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지금도 완벽히 자유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감금의 기억, 공포, 세뇌의 흔적은 평생을 따라다니겠죠. 하지만 그녀는 피해자라는 단어로만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세상과 나누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책 3096데이즈 그리고 영화 3096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시선으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소녀가 소녀로서의 시간을 빼앗기고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선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면 나타샤 캄푸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끝에는 반드시 작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본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